잊혀진 계절의 냄새. 혹시 비가 오는 날이면 유난히 짙어지는 흙내음을 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냄새를 맡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아주 오래전에 어느 날로 돌아가곤 합니다.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던 버스 정류장, 차가운 손을 호흡 불며 나눠 마시던 자판기 커피의 온기, 그리고 다시는 볼 수 없기에 더 사무치게 그리운 사람의 뒷모습 같은 것들 말이죠. 오늘은 당신의 기억 저편, 먼지 쌓인 다락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빗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시간은 거꾸로 흘러 오히려 가장 뜨거웠고 또 가장 서툴렀던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긴 침묵, 빗소리와 젖은 낙엽 밟는 소리, 제한장 낡은 버터 쿠키통. 주인공 철수는 올해로 56이 되었습니다. 머리엔 흰눈이 내려앉았고 눈가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죠. 얼마 전 철수는 홀로 계시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골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다락방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왠지 모를 그리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구석진 곳, 빛바랜 자개장 밑에서 철수는 녹슨 양철통 하나를 발견합니다. 옛날 할머니들이 바늘과 실을 넣어두곤 하던 그 동그란 파란색 덴마크 버터 쿠키통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매캐한 먼지 사이로 낡은 흑백 사진 몇 장과 누렇게 변색된 편지 봉투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를 보자마자 철수의 심장은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수신인 김철수, 그리고 발신인 이연희. 소인은 1995년 12월 24일로 찍혀 있었습니다. 철수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가 평생을 미워하고 또 평생을 그리워했던 여자의 이름이었으니까요. 긴 침묵, 시계 초침 소리와 바람 소리. 재두장 1995년, 그 겨울의 찻집. 기억은 순식간에 1995년의 겨울로 철수를 데려갑니다. 거리에선 김건모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두꺼운 떡볶이 코트를 입고 종종 걸음을 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철수와 연인 동네 어귀에 있는 작은 경양식집 비올라의 단골이었습니다. 연인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맑은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늘 따뜻한 유자차를 시켜놓고 철수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감싸 쥐어주곤 했습니다. 철수야, 너는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내 마음까지 다 얼겠다. 그렇게 말하며 장난스럽게 웃던 그녀의 입김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가난한 고시생이었던 철수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념일에도 화려한 선물 대신 도서관 노트 귀퉁이에 적은 투박한 시 한 편을 건네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연희는 그 종이 쪼가리가 마치 보석이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지갑 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나는 나중에 우리가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내가 써준 편지 다 읽어달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목 관리 잘해놔. 우리는 그때 세상 모든 것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젊음도, 그리고 12월에 눈 내리는 밤거리도 말이죠. 제세장 오해라는 이름의 불청객. 하지만 이별은 예고도 없이 마치 소나기처럼 찾아왔습니다. 1995년 12월의 어느 날부터 연희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의 음성 메시지를 남겨도 회신이 없었고 공중전화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철수는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가난함이 부끄러웠고 혹시나 더 좋은 조건의 남자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자격지심이 그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크리스마스 이브, 철수는 술 기운을 빌려 연희의 자취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굳게 닫힌 철문과 차가운 자물쇠만이 그를 반겼습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의 말이 철수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 그 집 학생. 며칠 전에 짐 다 싸서 야반 도주하듯 떠났어. 빚쟁이들이 들이닥쳐서 난리도 아니었지 아마?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떠났구나. 빚 때문에 도망치느라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구나. 그날 밤 철수는 내리던 눈을 맞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희와 나눴던 모든 추억을 눈물과 함께 얼려버렸습니다. 그녀는 철수에게 나를 버리고 도망친 비겁한 여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재내장 봉인 해제, 다시 낡은 다락방입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30년 전의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마치 연희가 참아왔던 숨을 토해내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 위에는 연희의 동글동글한 글씨체가 눈물 자국에 번져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목소리를 조금 더 떨리게 감정을 넣어 읽어주세요. 철수야, 안녕. 나 연희야.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많이 놀랐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아빠 공장이 부도가 나서 빚쟁이들을 피해 급하게 시골로 내려오게 됐어. 너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초라한 내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바보처럼 도망쳤어. 그런데 철수야, 나 사실 줄 게 있어. 아니, 고백할 게 있어. 나 몸이 조금 아파.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데 사실 나는 조금 무서워. 만약에
만약에 내가 수술실에서 다시 눈을 뜨지 못한다면 너한테 작별 인사도 못한 게 너무 후회될 것 같아서 이렇게 펜을 들었어. 철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편지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생애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순간에 홀로 두려움에 떨며 철수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제5장 마지막 문장, 그리고 반전. 철수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편지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철수야, 내가 만약 건강해져서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는 내가 좋아하는 단팥빵 사들고 비올라 경양식집에서 기다릴게. 하지만 내가 돌아가지 못한다면 부디 나를 잊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줘. 나의 20대, 나의 전부였던 철수야. 사랑해. 아주 많이. 철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다락방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 연희야. 미안하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를 원망만 했구나. 30년 동안 쌓였던 미움이 사실은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고개를 든 철수는 편지 봉투 뒷면을 무심코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주 희미하게 연필로 꾹꾹 눌러 쓴 듯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건 연희의 글씨체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거칠고 급하게 쓴 다른 사람의 필체였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파란 지붕집. 그리고 그 밑에는 편지가 작성된 날짜보다 정확히 1년 뒤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6년 12월 24일. 철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 주소는 무엇일까요? 누가 적은 걸까요? 편지를 쓴 1년 뒤에 이 주소가 적혔다면 혹시 연희는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연희의 마지막을 지켜본 누군가가 철수에게 보내는 신호일까요? 에필로그 여행의 시작.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멈춰있던 그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낡은 편지 한 통을 품에 안고 그 파란 지붕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비록 차가운 비석 하나만 덩그러니 있을지라도 그녀에게 30년 늦은 답장을 전해줘야 하니까요. 연희야, 조금 늦었지만 지금 너에게 가고 있어. 창밖에는 30년 전 그날처럼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의 낡은 자동차가 눈 내리는 도로를 뚫고 강원도로 향합니다. 과연 그 파란 지붕집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가슴속에도 전하지 못한 편지 한 통이 남아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꿈속에서라도 그분에게 안부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철수의 긴 여행과 파란 지붕집의 비밀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이야기의 뒷부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추억을 지켜드리는 여기는 명언과 부의 법칙 라디오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